그리고 또 4번째, 제일 사람들이 꺼름칙하게 생각하는 게 안 나갈 경우에. 그게 이제 일반 초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 같은데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저기요, 저희가 이제 낙찰 다 됐으니까 좀 이제 나가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씨 나 돈 없어, 돈 있어야 나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딱 들어가고 낙찰이 딱 되는 순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왜? 내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내 집에서 얘 너도 망했으니까 2달째 3달째 되면 정말 곡괭이 들고 가서 뭐 너 내 집에 담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100% 좀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이 좀 위험하거나 좀 안 좋은 점은 뭔가요? 어쨌든 싸게 산다는 건 이제 인지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죠,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은 잘못하면 사실 종이 쪼가리이잖아요. 상장 폐지. 그죠? 네.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내가 몇 천만 원을 샀든 몇백을 샀든. 근데 부동산이란 건 내가 조금 비싸게 샀어도 땅이 남아있고 건물이 남아있어요. 아파트가 남아있고 상가가 남아있고, 내가 조금 시세 파악을 좀 덜 했다 해도. 근데 여기서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좀 해놓고, 자, 입지, 만약 부동산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가님이 왜 여기를, 이 사무실을 얻어서 했겠어요. 제가 오면서 딱 보니까, 아, 지하철역이고 접근성도 되게 좋고, 아, 좋구나. 사람들 딱 찾아오기에. 맞습니다. 만약에 작가님이 뭐 어디 산속에 어디 사무실 차려가지고 했다고 하면 아마 나 촬영 이게 또라이가 아니야, 아마 이랬을 거야. 아니, 그래서 사실 여기 마포역 근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마포역이 또 서울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기 남의 말, 영희 엄마 말 듣고 어디 올랐다 그러면 나도 껴줘, 나도 한번 가볼게, 이런 식이지, 자기가 직접 가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 우리 주변에 여기 그래도 있나? 물론 문을 열고 딱 우리 집 문 열었는데 지하철 앞에서 날 기다리는 그런 역세권은 좀 아니더라도 다만 걸어서 한 10분, 5분 정도 나가고, 아니면 마을버스 한두 코스 정도 나가는데 역세권이다. 그럼 괜찮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애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있어. 근데 학교가 걸어서 한 10분 안에 있어.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뭐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이런 거보다. 그런 거 자체가 작은 것들이 입지에 대한 공부이고 부동산의 시작인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누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만약에 시세 같은 거를, 좋아, 여기가 만약에 지금 한 3억이야. 근데 부동산을 돌아다니지를 않거나, 아니면 돌아다녀도 그냥 한두 군데. 그럼 어떤 부동산들은 되게 높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 일부러 높게 이야기를 하거나 낮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조사를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에 가보지도 않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시세가 3억인데 낙찰을 한 3억 5천에 받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천이 오히려 손해본 거지.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지도만 보고도 이렇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장에 와보지 않았어. 지도만 이렇게 로드뷰로 이렇게 봤더니,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덜 상관이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데는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곰팡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막 쓰레기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투척해놓고 동네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와서 보지도 않고 시세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경매는 그냥 싸다 라는 생각으로 와서 했다가 가격을 높게 썼다가, 그러면 아까처럼 굳이 한 3억에 내가 그냥 부동산 가서 3억에 살 수도 있는 거를 3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든가, 비싸게 사거나. 그리고 잘못된 걸 샀어. 아까 누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치는 데만 해도 어쨌거나 돈 1,000만 원 이래저래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4번째, 제일 사람들이 꺼름칙하게 생각하는 게 안 나갈 경우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일반 초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험자로서 얘기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야, 그래도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임대인이 이제 임차를 놓은. 어쨌거나 임대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망했으니까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도 안 좋을 것이고,
임차인도 갑자기 나 임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 둘 다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게 일단 낙찰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도 조사만 했지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낙찰을 받으면 제 돈 1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가령 내가 2억에 내가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어. 네. 그러면 10%에 대한 2천만 원을 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낙찰자로 정해졌으면 내 돈 2천만 원은 법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가. 네.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저거 어떡하지? 저런 사람들 내가 낙찰돼도 저거 어떻게 내보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 돈이 딱 들어가고 낙찰이 딱 되는 순간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 현장에 갔더니 임차인이든 소유자가 짬 나가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돈을 한 달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 90%를 나머지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아까 우리가 2억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1억 8천 내야죠. 그쵸. 1억 8천은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출을 뭐 같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내 돈 1억 8천이 있으면 그 돈을 내든 어쨌거나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을 껴서 내요. 낙찰가에 우리가 한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2억이면 80%로 했을 때 얼마예요? 2826. 1억 6천이잖아요. 네. 그죠? 1억 6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그쵸.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까? 1억 6천에 4%면? 자, 1억 4천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경매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 그쵸. 돈보다는 대출을 이용하거든요. 80% 대출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4천이 한 80%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높게, 요즘 이율이 더 싸긴 하지만 그냥 높게 잡아볼게요. 4%로 계산하면 1년에 560에 대한 560. 이자고 한 달로 계산을 하면 46만 6천 원 정도를 이자를 내야 돼요. 그쵸. 46만 6천 원.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안으로 법원에서 이자를 내라고 이제 잔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대출 받아서 이제 했어.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제 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계속 안 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한 달 이자가 46만 6천 원을 내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가서 얘기하죠. 저기요, 저희가 이제 낙찰 다 됐으니까 좀 이제 나가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나 이제 망해서 내가 돈도 배째라. 없고 배째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초보자들은 아직 그런 경험치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조금 시간을 받을 테니까 한 달 정도 받으니까 한번 집 좀 구해보세요. 이사 갈지 이러고 돌아와요. 근데 다음 달이 또 됐어. 그럼 내 돈 46만 6천이 또 들어가. 두 번째 달에 가서 저기요 사장님 정말 이제 이사 가주셔야 돼요. 뭐 이제 저희도 서류 다 이제 다 끝났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씨 나 이제 돈 없어. 돈 있어야 나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셋째 달 돌아왔어. 그럼 내 돈 46만 6천 원 또 나갔어. 또 가서 사장님 이제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패턴을?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낙찰받았는데 내 돈이 한 달에 계속 이자가 46만 6천 원이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주인이 안 나가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알고 있긴 해요. 그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그 법적 이전에 내 눈에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왜? 내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내 집에서 얘 너도 망했으니까 여기 살다가 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 사람 배째라 마찬가지 반대편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요. 내 돈이 그 전에는 낙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에 내가 아직 착했을 때의 내 마음가짐인 거예요. 아직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무서운 게 없고 그냥 두려운 미리 예상하는 두려움이지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간 이상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한 2달째, 3달째 되면 정말 곡괭이 들고 가서 너 내 집에 간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고. 야, 그럼 몇 달 동안 한번 연체된 적이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겪어본 적? 한 초보 시절에 넉 달 이 정도. 넉 달 정도 동안 버틴 거를 이제 건디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나도 초보고 마음도 약하고 막 이러니까 네. 저 사람도 망했으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럴까 이랬는데 근데 그것도 한 넉 달 지나니까 한계치가 오더라고요. 내 돈이 지금 계속 이자가 나가니까. 그건 어떻게 나가겠는데? 결국은 이제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조금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한 게 네. 어떤 개념이냐면 소유자들이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경매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1년 전후로 해서 이미 자기가 사업이 망하고 지금 은행에 대출을 이자를 못 갚다는 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뭐를 하겠어요. 채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너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내지 않으면 우리가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장을 계속 보내요. 그런 전초 과정이 거의 1년 정도가 와요. 그게 이제 넘어섰을 때 은행에서 경매로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상대방은 베이스가 돼 있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집에 경매 당하겠구나.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망했는데 내가 거기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겠다, 오래 살겠다 이런 개념은 사실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내 집이 낙찰됐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계속 내가 거기서 삼겹살을 거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해서 못 살지. 그쵸.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다만 이사를 못 나가는 이유가 그 사람도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시간과 아니면 이사비라도 좀 넉넉하게 좀 줘.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협상이죠. 지금 시청자한테 그래도 걱정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다 안 됐을 때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뭐죠? 그죠?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 110건 정도 했지만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네. 너무 이제 상대방이 너무 진상이죠. 진상으로 왔을 때는 내 어떤 게 이제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이라든지 강제집행이라는 거, 말 그대로 강제집행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짐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됐으니, 근데 도저히 이제 둘이 협상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 어쨌거나 이 경매 절차를 시작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낙찰이 됐다라는 건 경매가 어떤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제 네가 낙찰자 됐으니까 네 집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해준 거거든. 근데 그걸 갖고 뭐 니네들이 다 해보고 안 되면 몰라 우리도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니네들이 협상을 해보다가 서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인도명령이라든지 강제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조금만, 법원도 공짜로는 안 해줘요. 그래서 일정량의 이제 수수료를 좀 주면 그걸 갖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부들을 사다가 강제적으로 그 살림살이를 끄집어서 내는 이걸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법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원래 있던 살던 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면 당연한 건 법적인 절차니까. 그렇죠. 법적인 절차니까. 네. 120제 샀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렇게 집행한 적 한 번. 딱 한 번 딱 있으세요?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협상을 잘한다는 거죠. 딱 한 번. 그분은 몇 달 동안 버티다가. 한 넉 달? 네. 아까 그분이군요. 네, 그분이 말도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이제 그게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워줬겠네. 가장 명도하기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초보자들은 야 배째라 뭐 나면 나가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섭고 저런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단순하고 조금만 이렇게 설득 좀 이렇게 잘해주면 이사비 챙겨줄게. 네, 머리에서 처음에는 막 뭐 배째라 해도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이러면 그냥 또 단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일 그 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자포자기한 사람. 삶을 포기하는 약간 그런 쪽 완전히 이제 자기를 내려놔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 이런 쪽의 사람이 제일 힘들고 두 번째는 개념이 없는 사람. 그 처음 했던 분 같은 경우가 개념이 없는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 들였는데 만나러 갈 때마다 중간에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끊고 뭐 동창회 간다든가 노래방 간다든가 맨날 이러면서 언니 뭐 나 잠깐 뭐 어디 갔다가 올게 뭐 이러면서 저한테 집을 지키라고 하는 동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이사 가세요.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약간의 긴장감을 얻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얘기하시다가 또 갑자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 가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강제 집행을 했죠. 했는데 정말 아침에 그 법원 직원들하고까지 가고 문을 이제 강제 개문해서 이제 문을 열었죠. 강제로 문을 또. 그렇죠. 강제 집행이란 건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로 문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법원에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제 출근했어. 출근. 네, 저보고 그래서 전날에 전화해서 자기네 짐 좀 잘 좀 써달래요. 저보고. 강제 집행이라는 건 그냥 인부들이 와서 막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해서 대충 싸가지고 그냥 그 물류보관센터에 그 보관하는 걸 강제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어느 정도 개념이 없었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네 짐을 저보고 잘 좀 포장 좀 해서 잘 좀 싸달라고 하고 아침에 자기는 출근을 하셨어요. 이삿짐 센터 불렀네. 네, 포장이사네, 포장이사. 너무 개념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겠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강제 집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3일 만에 전화 와서 자기 속옷 찾아야 된다고 속옷 어디다 놨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분이 유일하게 내가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근데 강제 집행에 대한 좀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게 사실 또 했을 때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심적인 또 부담은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약간
사실 관례적인 법적으로는 뭐 드릴 필요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이사비 뭐 약간 망해서 안 좋아져서 형편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이건 법적으로 줄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드리겠다. 그러면 이걸 이사비 보태서 이사 가셔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셔야 보통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가끔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악용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채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해서 채무를 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낙찰자들한테 약간 그런 억하심정을 발휘를 하죠. 너가 내 집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뺏어. 본인이 채무로 인해서 그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게 경매로 나온 거고 우리는 그 경매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한 것뿐이지. 그냥 시장이 나온 걸 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집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우리가 잔금을 내줘야지만 그 사람의 채무가 탕감이 돼요. 결국은 이제 은행이 가져갈 뭐 남든 적든 가져갈 거 가져가고 모자랄 거 모자라는 거로 손실 처리를 해야지만 그 채무자한테 더 이상의 어떤 독촉이라든지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낙찰자가 정리자예요. 정리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종의 정리자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망했고 너는 내 집을 뺏은 자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낙찰자한테 많이는 안 그렇지만 10의 2에서 3 정도는 너는 부자 나는 망한 자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뺏은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끔 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 한번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다. 단점은 좀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쨌든 좀 무조건 보장은 받기래 내가 그 집에 대한 뭐 뺏기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혀 없죠. 네. 네.